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온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세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세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애미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화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족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화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 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와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 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아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아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아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아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쨌길래 초장부터 겁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에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